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300만원대부터 700만원대까지 가성비가 좋은 중고차 11대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이 가격대 중고차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데 300만원대 초가성비 중고차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격을 높여 700만원대 준대형 세단까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량은 아반떼 HD입니다. 현대의 명차를 뽑으면 항상 손꼽히는 자동차로 자동차를 다른 목적 없이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정말 괜찮은 차입니다. 자고장 적고 연비 준수하고 승차감도 후륜에 멀티링크가 들어가 구조적으로 토션빛보다 나은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아반떼 HD는 전반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오너들의 큰 불만이 없는 차입니다. 당시 기아의 소형 세단은 포르테가 있는데 포르테가 더 디자인적으로 우수하지만 후륜에 토션빔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원가 절감으로 실내 소자 마감 그리고 소음 차단도 HD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반떼 HD의 디자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포르테도 500만원 미만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반떼 HD에는 MPI 1.6 감마 엔진과 4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즘 엔진과 비교해서 출력과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장고작이 정말 없어 좀비 엔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구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아반떼 MD부터 GDI가 적용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의 100% 확률로 발생하는 노킹, 실린더 긁힘 문제 등 엔진 문제와 PC 테일 현상과 2열 승차감, 소재 원가 절감 등 MD보다 중고차로 사기에 디자인만 제외한다면 HD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자동차다 보니 노래방 기계 같은 센터 패시아 디자인과 현대차 중에 거의 처음으로 파워 스티어링 휠이 전자식으로 변경되는데 당시 현대차는 아반떼 HD보다 4년 늦게 출시한 YF 소나타 초기형까지 유압식 스티어링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현대도 전자식 스티어링 휠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형 전자식 스티어링 휠의 이질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연식이 있다 보니 옵션은 좀 부족하지만 차의 기본적인 성능에는 충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붕어빵 같이 생긴 모양이 좀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HD와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1세대 i30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치백 스타일만 괜찮다면 디자인도 좀 더 낫고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상당히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이 되어 있어 아반떼 대비 승차감은 좀 떨어지지만 경쾌한 주행을 받아줄 수 있는 샤시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차를 찾고 있다면 i30CW라고 i30 전장을 늘려서 외관과 같이 생긴 모습의 i30도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현대의 실수 아반떼 HD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1세대 소울입니다. 과거에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넓은 실내 개방감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은 자동차인데 지금 보기에도 확실히 아반떼 HD보다 디자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패션도 10여 년 전에 유행한 걸 지금 보면 다소 촌스러워 보이는 게 있는데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1세대 소울의 초기 모델은 가솔린은 1.6과 2.0 엔진 그리고 디젤은 1.6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 변속기는 4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반떼 HD와 마찬가지로 감마 엔진은 아직 GDI가 적용되기 전이라서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 모두 드라이브 트레인의 내구성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면서 가솔린 엔진은 2.0 엔진이 없어지고 1.6 감마 엔진에는 GDI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6단 변속기로 변경됩니다. 소울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가솔린을 생각하신다면 리콜은 했으나 초기 GDI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엔진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구매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 디젤 엔진은 크게 말썽 부릴 이력은 없습니다. 소울의 가장 큰 장점은 박스카 형태로 매우 실용적인 실내입니다. 넓은 헤드룸과 2열 공간이 차급지고는 상당히 넉넉합니다. 하지만 2열이 늘어나는 만큼 트렁크가 좁아졌지만 소울이 소형 CUV인 것을 감안한다면 트렁크 크기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소울의 장점은 시트 포지션이 높아 운전 시야가 좋고 차가 작아서 운전하기 정말 편합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고 한번 시승해보면 왜 운전하기 정말 편한 차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녀들에게 첫 차로 많이 사주는 차로 인기가 높아서 미국에서 잘 팔릴 때는 월 15,000대씩도 팔렸습니다. 하지만 첫 차로 인기가 높다 보니 아무래도 초보들이 운전을 많이 해서 사고차와 상태 좋지 않은 차가 많아 중고차로 고르는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소울은 유럽 공략 전략 차종인 i20의 플랫폼을 활용했고 앞뒤 무게 배분과 무게 중심도 나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운동 성능이 생긴 것과 다르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차는 포르테와 비슷하게 외부의 소음이 꽤 심하게 유입되는 편이고 탄탄한 대퍼 세팅과 토션빔으로 인해서 승차감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차도 HD와 동일하게 초기형 NDP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가솔린 1.6의 경우 연비도 중형차 수준이고 출력도 이 차를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솔린보다 디젤 모델을 더 추천드립니다. 예쁜 디자인의 실용적인 박스카 소울 1세대가 두 번째 추천 차량입니다. 세 번째 추천 차량은 올류 모닝입니다.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 가격대에 가장 무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차입니다. 최대 토크가 플랫하게 나오는 특성을 가진 1000cc 3기통 카파 엔진이 처음 적용된 모델로 82마력의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력 대비 무게로 출력을 환산해본다면 일반 소형차 수준은 되기 때문에 공차 중량 800km대 모닝을 끄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엔진입니다. 고속주행이 많지 않다면 아마 출력에 관해서는 크게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집도 세컨카로 올류 모닝이 있는데 시내 주행만 한다면 뭐 그럭저럭 타고 다닐만 합니다. 경차는 모닝과 스파크를 많이 고민하는데 500만원 이상이라면 더 넥스트 스파크를 많이 추천드렸는데 그 이하의 금액에서는 모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세대 스파크에는 효율이 좋지 않은 사람 변속기로 인해서 연비가 떨어지고 에어백도 올류 모닝부터는 6개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1세대 스파크는 2개가 기본이고 사이드 에어백은 옵션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또 옵션도 모닝 대비 부족하고 정비비도 비싼 편이라서 물론 스파크가 가는 장점도 있지만 이 가격대에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의 목적과 그리고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유지비 저렴한 모닝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류 모닝은 연식이 좀 있는 경차답지 않게 옵션이 매우 풍부합니다. 가장 높은 트림이 럭셔리 트림 기준이지만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스마트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등 당시 경차 최초로 적용된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속도 감음형 파워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지 않아 속도에 따른 파워 스티어링 휠 무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속에선 핸들이 좀 무거워져 특히 주차할 때 좀 불편한 편입니다. 하지만 남자분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여자분이라도 체구가 아주 작은 여자분이 아니고서야 크게 불편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40A의 배터리가 들어가 배터리 방전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배터리를 계속 신품으로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블랙박스 주차 상시 녹화를 꺼놓고 트렁크에는 항상 배터리를 점퍼할 수 있는 자동차 용품을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올류 모닝을 탄다면 작은 배터리를 잘 관리해가면서 타야 합니다. 나머지는 좀 시끄럽고 외부 충격도 실내로 여과 없이 들어오는 우리가 아는 경차 수준의 상품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고장 크게 없고 유지비 저렴한 모닝이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쌍용 뉴 코란도 C입니다. 아무래도 경정비를 생각해야 하는 가격대다 보니 주로 현대 기아차 중 장고장이 없는 차를 추천드렸는데 돈을 좀 더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외의 브랜드 중에서는 뉴 코란도 C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코란도 C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바로 비트라 미션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계 3대 미션으로 유명했지만 현재는 비트라사가 망했고 코란도에 적용된 비트라 미션은 변속 충격과 변속 능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내구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15년 1월 이후에 IC 6단 변속기가 적용된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IC 미션도 쌍용 엔진에 그렇게 최적화가 잘 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션은 업그레이드가 되어 코란도 C를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트라 미션이 적용된 모델을 산다면 미션 회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추후 미션 고장 시 부품 수급에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단 15년씩 이상이다 보니 키로수를 좀 타협한다고 해도 괜찮은 매물은 6,700만원대까지 올라가서 가격이 좀 비싸고 현대기아 대비 유지비 측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국내 생산 브랜드라서 오래된 쉐보레와 르노차보다는 정비성도 낮고 수입이 더 합리적입니다. 코란도는 쌍용에서 처음 출시하는 전륜 구동과 모노코크 바디가 적용된 SUV로 쌍용차 하면 생각나는 프레임 바디 기반의 정통 SUV를 탈피한 쌍용 최초의 도심 지향형 SUV입니다. 투싼과 비슷한 크기의 2.0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 2015년 6월 이후로는 유로6를 대응하기 위해서 디젤 2.2 LET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당시 전 세계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운사이징 붐이 불었지만 돈이 없어 여러 엔진을 개발할 수 없는 쌍용은 오히려 더 큰 엔진을 넣어줘서 동급 중에 가장 넉넉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중고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다소 투박한 실내와 인테리어가 올드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장고장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코란도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은 1세대 K3 디젤입니다. 요즘 누가 디젤차 사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1세대 K3와 아반떼 MD에 들어간 초기 감마 GDI 엔진을 신뢰하지 않는데 GDI 엔진에서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노킹과 심해지는 진동 그리고 스커핑으로 인한 엔진오일 소모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어 저는 오히려 중고로 사기에 디젤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K3 디젤에는 현대기아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1.6 U2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U2 엔진은 유로5를 대응하고 변속기는 무난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과 미션은 오랫동안 양산했지만 특별한 내구성 이슈는 없어 중고차로 타기에 검증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조합은 아반떼 MD 디젤, 2세대 i30 디젤 등 당시 2급의 차량에 많이 적용되어 해치백에 상관없고 옵션이 좀 더 많은 차를 선호한다 이러면 i30 디젤을, K3의 디자인이 별로다 이러시면은 아반떼 MD 디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반떼보다 1세대 K3를 추천드린 이유는 아반떼와 K3는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했지만 K3가 출시가 늦은 만큼 차체 셋업이 좀 더 다듬어서 출시했습니다. 일례로 아반떼 MD에서 한때 문제가 되었던 PC테일 현상도 K3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3에 적용된 디젤 엔진은 유로5로 공해 3등급 차량입니다. 그래서 2035년부터 노후 경유차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실 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이 단속 대상이긴 하지만 요즘 전기차 보급률을 보면은 내연기관 퇴출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K3 디젤을 중고차로 사면은 노후 경유차 단속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다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디젤의 장점은 무엇보다 연비와 토크입니다. 공인 연비는 16km대이지만 고속도로에서 20km 찍는 것도 어렵지 않고 저속에서 터지는 토크로 비록 출력은 가솔린 대비 좀 낮지만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좀 더 나은 체감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 현대 기아차들의 공통 이슈인
MDPS 커플링 마모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핸들을 돌릴 때 덜그럭 거리거나 유격이 느껴진다면 커플링 문제일 수 있으니 시운전할 때 꼭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젤차 특성상 오래되면 엔진 마운트가 노화되어 진동이 올라올 수 있으니 중고차로 구매한다면 마운트 정도는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만족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디젤 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저렴한 유지비와 넉넉한 연비를 원하신다면 500만원대 가성비 디젤 K3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더 넥스트 스파크입니다. 이 가격대의 중고차라면 연식이 너무 오래된 차보다 모닝과 스파크 같이 경차에서 적당한 연식의 매물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식이 너무 오래되면 아무래도 부품 노화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 중고차 구매 후 오일만 교체해서 운행하고 싶다면 너무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경차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500만원대 경차는 모닝과 스파크가 있지만 이 가격대라면 모닝보다 스파크 쪽에 살짝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다. 쉐보레 차는 현대기아 대비 부품대와 수리비가 높아 많이들 걱정하시는 사실 경차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고장날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전자장비도 많지 않고 엔진도 1000cc 3기통 자연흡기 엔진에 75마력 9.7토크로 앙증맞은 출력을 가지고 있어 엔진과 미션에 가해지는 부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모닝보다 스파크를 추천드린 이유는 바로 안전과 가성비 때문입니다. 2015년에 출시한 더 넥스트 스파크는 고장력 강판을 70% 이상 적용해 차체의 강성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같은 연식의 JA 모닝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쉐보레 차가 튼튼한 게 단순 이미지 차이가 아니라 실제 안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로 본다면은 JA 모닝은 중고 가격이 쉐보레 스파크보다 높기 때문에 500만원대라면은 한 세대 전인 TA 모닝을 알아봐야 되는데 TA 모닝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유의 종이로 만든 차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이 가격대에는 안전을 생각한다면 더 넥스트 스파크가 답인 것 같습니다. 스파크의 치명적인 단점은 필수 옵션 부재였는데 더 넥스트 스파크로 넘어오면서 옵션까지 많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LT 플러스 등급 이상이라면은 가죽 시트, 열선 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블루투스 등 실사용에 필요한 옵션들은 기본이고 마이리크 옵션까지 포함된 차량이라면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되어 경차에서 이만하면 준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디자인은 개인 차이가 있지만 전 이때 디자인이 딱 경차다운 귀여움과 도시적인 감성을 잘 버무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파크는 구조적으로 단순한 만큼 고장 확률은 낮지만 엔진이나 미션에서 누유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올펜이나 프론트 케이스 쪽은 성능 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 생각보다 EPS 모터가 쉽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 핸들이 무겁거나 이상 소음이 있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가성비 경차 스파크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쉐보레 말리부 디젤입니다. 이 쉐보레 중형 세단을 왜 사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500만원대 중형 세단 중 가장 무난한 선택은 YF 소나타와 1세대 K5입니다. 무난한 중형차를 원하신다면 소나타 K5가 답이지만 500만원대 현대차는 세타 엔진 문제와 중고로 산다면 연식이나 옵션, 주행 거리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단점이 있지만 말리부 디젤이 생각보다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말리부 디젤은 2015년에 출시되었고 유로5로 만족하는 독일 오펠제 2.0 디젤 엔진과 일본 RC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한때 세계 10대 엔진에 이름을 올릴 만큼 성능과 효율을 인정받았고 변속기 역시 전륜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RC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파워트레인만 본다면 보령 미션이 적용된 말리부 가솔린보다 훨씬 안정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리부 디젤은 165마력 35.8kgm의 토크의 무난한 성능과 특유의 고속 안정성, 또 실연비가 최대 장점입니다. 공인연비는 비록 13.3이지만 실제 많은 오너들이 공인연비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고 극찬할 정도로 효율이 좋고 컨테이너도 버틴다는 든든한 샤시, 보쉬의 REPS 조형 시스템 덕분에 주행감과 안정성 등 많은 부분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수리 부분입니다. 국내 생산한 차량이지만 독일제 엔진과 일본제 미션이 적용되다 보니 부품 가격이 현대기아 대비 확실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 고압 인젝터 교체 비용이 개당 40만원이 넘어갈 정도로 비싸고 EGR 쿨러, DPF, 흡기 클리닝 등 주요 부품의 수리비가 일반 국산 디젤보다 비싼 건 감수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부품 수급 시간입니다. 판매량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재생 부품도 많이 없고 AS 부품은 단종 후 10년 동안 GM 협력사에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지만 전 세계에 있는 GM 협력사 특성상 부품이 빠르게 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외 물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쉐보레 특유의 느린 AS 물류 시스템이 겹쳐 수리 기간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리부 디젤은 상위 트림인 LTZ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ID 헤드램프, LED 후미 등 핸들 열선 같은 옵션이 빠져있고 내장재도 일부
일부 저사양 부품이 적용되었습니다. 또 차체는 큰데 2열 공간은 좁고 트렁크는 넓은 미국차 특유의 구조라 가정용으로 실내 공간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3천만원 가까이 했던 차가 지금은 5,600만원 하면 구매 가능하고 탄탄한 주행감과 우수한 연비, 고속주행 안정성까지 매력적인 말리부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중고차도 좋지만 신차와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차 살 때 발품팔 필요 없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리백 다운받고 몇 번 클릭만 하면은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볼 수 있고 좋은 조건을 제시한 카마스터에게 상담 진행 시 050 안심모드가 적용되어 불필요한 영업 전화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신차 구매 시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와 다른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모든 게 앱 하나로 가능합니다. 또 팀앱에서 내 차 사기 기능을 통해 카랩의 비교 견적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친구 초대 시 카카오페이 상품권으로 변경 가능한 카랩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카랩을 통해 신차를 출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총 40만원 상당의 파손 분실 보장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고객만을 위한 무상 카랩 케어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정말 좋겠죠? 신차 이제 카랩에서 게으르게 사세요. 마지막 차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성비 끝판왕 2세대 SM7입니다. 이 가격대 준대형 중고차를 살 때 흔히 떠올리는 모델은 HG 그랜저와 1세대 K7인데요. 물론 두 차량 다 모두 좋습니다. 다만 가성비 측면으로 본다면은 SM7만한 차도 없습니다. 2세대 SM7 초기형 모델은 300에서 500만원이면 충분히 구매할 수 있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노바도 조금만 조건을 타협한다면 5,600만원대에도 살 수 있습니다. SM7 가솔린은 닛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검증된 VQ 2.5와 3.5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은 알티마, 맥시마, 심지어 인피니티까지 닛산의 여러 고급 차량에 적용되었던 엔진으로 워즈오토에서 세계 10대 엔진으로 선정된 엔진이기도 합니다. 다만 3500cc는 슈퍼카급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노려볼 만한 엔진은 2.5입니다. SM7에 적용된 2.5 엔진은 2500cc임에도 불구하고 6기통으로 진동이나 소음 억제가 뛰어나고 회전 질감이 부드러운 것이 타사에 적용된 4기통 엔진 대비 장점입니다. 미션은 닛산 계열의 자트코의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SM7은 준 대형 세단답게 옵션이 정말 빵빵합니다. 천연 가죽 시트부터 전동 시트, 열선, 스마트키, HID 헤드램프까지 당시 국산 준 대형 세단 기준으로 있어야 하는 옵션은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바로 넘어와서 웜그레이, 퀼팅 시트가 옵션으로 적용된 모델을 찾으신다면 이 가격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고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듯이 르노의 수리비가 걸림돌인데 점화 플러그나 벨트류 같은 소모품을 교체할 때 작업 난이도가 높아 공임이 비싸고 르노 삼성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면은 일부 부품은 구하기 쉽지 않아서 때때로 부품 수급에 시간이 현대기아 대비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 역시 6기통이다 보니 4기통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2세대 SM7은 이 가격대에 찾아보기 힘든 프리미엄급 승차감과 정숙성을 가진 세단임은 분명합니다. 5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6기통 자연흡기 SM7이 마지막 차량입니다. 첫 번째 가성비 차량은 SM5 클래식입니다. 3세대 SM5의 후속으로 SM6가 출시되고 원래대로라면 SM5는 단종시키는 것이 맞으나 라인업이 부족했던 르노는 SM6의 하위 모델 개념으로 SM5의 옵션을 조정하고 출시가를 인하한 뒤 클래식이라는 단일 트림으로 2019년까지 양산을 했습니다. 신차 당시에도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르노차답게 감가가 많이 되어 17에서 18년식이라도 700만원 전후에 살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의 현대차는 거의 2010년대 초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르노가 아무리 정비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당시 현대 강마 엔진이나 세타 엔진의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은 세월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르노의 정비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연식이 좋은 차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SM5는 닛산의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어 탄탄한 내구성과 부드러운 주행감과 승차감으로 유명했지만 오늘 소개하는 3세대 SM5는 닛산이 아닌 르노의 라구나 플랫폼을 사용했고 뒤쪽 3분의 1은 닛산의 티아나의 멀티링크를 떼와서 붙인 끔찍한 혼동 차체를 사용했습니다. 닛산 플랫폼을 사용할 때는 현대기아 대비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3세대 SM5는 르노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정비성과 품질과 내구성 등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양산하면서 개선에 개선을 거치면서 출력은 부족하지만 잔고장은 크게 없는 무난한 중형차로 현재는 평가되고 있습니다. SM5는 프랑스차 특유의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긴 프론트 오브행 덕분에 턱주가리, 조스바 등 조롱하는 별명이 많았는데 노바라고 마지막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르노의 최신 패밀리 룩이 적용되어 훨씬 깔끔하게 다듬어졌고 클래식은 옵션을 좀 조정했다고 하지만 필수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 가성비면 가성비, 품질이면 품질, SM5의 완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5에 들어간 2.0 자연흡기 엔진은 141마력 19.8kgm의 토크로 당시 현대의 1.6 감마 엔진과 출력이 엇비슷할 정도로
중형차라고 하기에는 출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닛산의 자회사인 자트코사의 무단 변속기가 조합되어 연비는 준수한 수준이지만 저출력과 CVT가 조합되어 있어 좀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무단 변속기가 처음 적용되었을 때 소음 이슈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개선을 하면서 딱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연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가가 많이 된 이유는 신차값도 저렴했지만 사실상 모델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YF 소나타와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차이다 보니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여러모로 완성도를 높였지만 실내 디자인이나 옵션은 여전히 201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소 답없는 실내 디자인이 아쉽지만 그래도 공간 넓고 가격 저렴한 SM5 클래식이 첫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 차량은 2세대 투싼 IX입니다. 제 첫 차이기도 했고 20만 가까이 운행하면서 별 탈 없이 타고 다녀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차입니다. 오래 소유한 전 오너로서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지만 크기도 적당하고 엔진 출력도 괜찮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실용적인 SUV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투싼 IX는 중고차 시장에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소형 SUV보다 저렴합니다. 이 가격이면은 훨씬 연식이 좋은 티볼리나 올란도, 캡티바 같은 차량들이 있지만 올란도는 여러 번 추천했고 티볼리와 캡티바에 비해서 투싼이 갖는 장점이 있어 이번에 투싼 IX의 장단점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투싼 IX는 아반떼 HD와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승차감은 좀 많이 상반됩니다. 당시 투싼은 유럽이 주 판매지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브랜드 차량이 인기라서 서스펜션 세팅이 좀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1열 승차감은 그럭저럭이었는데 2열 승차감은 특히 좋지 못했습니다. 방지턱을 넘거나 아니면 코너로 돌아갈 때 2열에 앉은 사람들이 많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소나타보다는 작지만 전고가 높아 4인 가족이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투싼 IX에 적용된 2.0 R엔진은 지금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184마력 40kgm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은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부족하지 않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보렉이 엄청 심해서 엑셀을 밟으면 한 박자 늦게 차가 움직입니다. 이건 이 당시 R엔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투싼에 들어간 R엔진은 진동을 상쇄하는 밸런스 샤프트 모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엔진에 들어간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차들과 비교해서 진동이 더 심하고 아무래도 차급이 있다 보니 방음도 부족합니다. 또 밸런스 샤프트 모듈이 빠진 자리를 엔진 오일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8리터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엔진 오일로 교체하면 그 비용이 꽤 부담스럽습니다. 변속기는 현대 기아의 무난무난한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싼 IX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제동력입니다. 굉장히 작은 브레이크 디스크가 들어가다 보니 엔진 출력이 좋아서 고속 주행하다가 급정거를 하거나 내리막길 주행을 하다가 제동이 필요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고차라서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이런 것이니 목숨이 아깝지 않다면 천천히 주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단점까지는 아니고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 하체 부식 정도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소유했을 때는 하체 부식이 잘 발생하는 부분은 없었으나 연식이 있다 보니 하체 하부에서 부식이 진행되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가성비 SUV 투싼 IX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1세대 K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K7입니다. 당시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해도 범퍼만 조금 변경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많지 않았는데 기아의 K5는 젊은 이미지와 디자인 덕분에 어느 정도 소나타와 경쟁할 수준은 되었지만 보수적인 구매층이 많았던 준대형 세그멘트 시장에서는 K7이 그랜저 HD에 밀려 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K7은 페이스리프트라면서 잔뜩 힘을 주고 출시했습니다. 외관은 형님인 K9을 떠오르게 하는 패밀리룩이 적용되어 디자인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랜저는 HG는 엄청 많이 팔리기도 했고 또 그랜저 IG, 더 뉴 그랜저, GN7 이렇게 줄줄이 신차급 변경을 거치다 보니 HG는 옛날 차 이런 느낌이 강한데 K7은 젊은 디자인 덕분인지 아니면 많이 못 봐서 그런지 옛날 차 느낌이 덜한 것 같습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도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레이아웃이 적용되었습니다. 엔진은 초경만 해도 자연흡기 포트 분사가 적용된 구식 엔진이었지만 페이스리프트라면서 이게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최신 엔진인 GDI 엔진이 전 라인업 적용되었습니다. 엔진은 2400cc 세타2 엔진, 3000cc와 3300cc 람다 GDI 엔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3000cc 6기통 람다 엔진을 고를 것 같습니다. 2.4 엔진이 그렇게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6기통과 비교했을 때 소음과 진동이 훨씬 더 심합니다. 또 세타2 GDI 엔진의 경우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과 소송이 진행될 정도로 엔진오일 감소, 실린더 긁힘, 심지어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 모두 똑같은
GDI지만 그래도 ECU가 적었던 람다 엔진으로 가는 것이 정숙성이나 승차감 또 유지 관리면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00cc급 엔진을 선택해도 연식이 있다 보니 자동차세 할인 적용되어 연간 30에서 40만원대라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00cc급 모델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통풍과 전동 시트 같이 기본적인 옵션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어라운드 뷰 등 고급 옵션과 가장 낮은 트림에도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을 정도로 준대형 세단에 걸맞는 풍부한 편의 장비와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길만한 점은 초기형 K7은 준대형급인데도 불구하고 방음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더 뉴 K7은 하부 방음과 엔진룸 방음을 대폭 보강해서 실제로 체감하는 정수성이 초기형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또 더 뉴 K7은 비슷한 형식의 그랜저 HG와 비교한다면 감가가 조금 더 진행된 편이라 가성비가 좀 더 좋습니다. 연식은 좀 되었지만 풍부한 옵션과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갖고 있는 더 뉴 K7이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